국무총리설. 지금 박영선 민주당의 전 원내 대표이자 또 민주당에서 중소기업부 장관했던 분이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 연구원을 하다가 몇 달 빨리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엊그제 있었던 그 대통령실발 국무총리 설과 맞물려 가지고 절묘한 어떤 그 시간에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도쿄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일본에 어떤 뭐 전시회에 초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고 조만간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페이스북에 찰스 디킨스의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빗대고 정말 대한민국의 협치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상황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먼저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어제 이제 그 박영선 인사 관계된 것들이나 뉴스가 터지고 나서 또 이제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소란스러웠던 것 같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논의는 누구를 대상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중차대한 상황일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인사의 범위, 이 스펙트럼을 넓게 펴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전국이 소란스럽고 우리가 총선에서 져서 여기에 어느 정도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는 탕평 인사를 고려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 10개 펴놓고 보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검토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갔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참 네. 그래요. 실제로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서도 공식 라인 이게 비서실과 또 그 홍보실에서 대변인들은 그런 라인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라인으로 통해 가지고는 그런 적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난맥상 이런 그 따가운 어떤 사설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무조건 지금 대통령 쪽으로 몰고 가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대통령이 여기 용산을 관리를 잘못했다. 대통령 난맥상이다. 막 이렇게까지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이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그 말이. 이게 지금 확대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변인이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도 하루에 수십 통씩 기자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요.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등의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모르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그런 데만 확인해보겠다. 없다. 네, 뭐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슈가 되는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뇌피셜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의 추측.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검토되고 있어.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본인이 추측성 발언을 해가지고 네, 하는 문제가 경우 굉장히 된다는 거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가다 단독 기사가 떴다가 오보라고 정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게 대다수가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용산에 근무하거나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내피셜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하고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이게 이슈가 돼서 지금 대통령 난맥상이라고까지 지금 이게 비하되는 수준까지 가느냐 하는 것들은 지금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여기에 발표를 할 때요.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해석을- 뭐든 못하겠냐, 뭐든 네. 못하겠냐 이렇게 강하게. 근데 얘기했죠. 저는 지금 이거를 네.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일이면 뭐든 못하겠냐고 했기 때문에 야당 인사들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근데 전 이거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뭐든 못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요.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뭐든 할 수 없다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협치도 민주당이 국민을 위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에 협치에 손을 내밀었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협치를 가장해서 국민들에게 폐해가 가는 거라면 당연히 손 안 잡아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인사 같은 부분도 아까 제가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펙트럼은 넓게 가져가되 이것이 인사의 제2 원칙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무조건 역량이어야 됩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역량이어야 돼요. 근데 역량이 없는 자를 지금 눈치 보기 식으로 민주당, 진보 측에서 끌어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진보 진영에 있다면 이것을 끌어오는 것도 우리가 학을 띨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 지냈던 김준건을 인사채용하기도 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당시에 고건총리를 또 재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삼국지에서도 보다 보면요. 네, 삼국지에서도 보다 보면 조조 같은 경우는 뭐 동탁이나 여포휘하에 있던 장료를 쓰기도 해서 그렇죠, 예, 장료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유비 같은 경우는 한때 적군이었던 황충을 씀으로 인해서 황충이라는 사람을 전설로 만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진보 진영에 있다라고 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사실-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충성하게 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석을 그렇죠. 네. 자기 초대 비서실장으로 쓴 것은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조금 더 가까이서 생각을 하면은 최재성 정무석을 최재성 정무석을 지금 민주당의 최재성 정무석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쓰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지금 가까이 느껴질 정도로 그때 얼마나 파격적이었던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수만이라도, 네, 보수 지지자들만이라도 대통령 비난하는 걸 멈추고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이슈가 될 이유가 없다. 지금 이거를 공식 테이블에서 놓고 논의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딘가에서 말이 샌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가 돼서 이게 말이 빠져나온 거라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런 보안 거를- 사항인데 이게 밖으로 그럼요. 나옵니까? 예, 네. 예, 큰일 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댓글에도 지금 보면 큰 흐름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하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의 어떤 그 결정이나 선택을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과 함께 우리 김희수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 그렇게 사람들이 없냐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 박영선 또 양정철 검토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큰 흐름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김윤수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의 한 70석 이상 그 국회의원의 숫자의 어떤 수적 열세 속에서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품을 넓게 가자라고 하는 그 속에서 아직 어떤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각각 의견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마치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내에 있는 지나친 난맥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대통령실의 난맥상으로 몰고 가는 여론에 우리까지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인사의 스펙트럼은 넓은 것이 좋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속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느려? 그렇죠. 지금 이 중요한 자를 왜 이렇게 비워놔? 이것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중해야 됩니다. 네. 인생이 지금- 속도가 네. 아니고 방향이듯이 네. 그럼 방향이 왜냐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민주당은 뭐 누구를 갖다 앉혀도 지금 물어뜯을 겁니다. 네, 누구를 갖다 앉혀도 물어뜯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정말로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 따질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기조를, 국정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속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게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난맥이다 하는 형태들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그 언론 칼럼과 사설들이 있었는데 유독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이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께서 연정 수준으로 야당과 소통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접 친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중앙일보를 통한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좀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연정 수준으로 야당과 소통해주기를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만 그 존재로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우리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뭐 하마평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뜨아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고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국무총리 설이 나오니까 김부겸 측에서는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까 그 인생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듯이 이미 어떻게 보면 약간 속도란 측면에서는 조금 놓친 측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김 대변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여기에 지금 이런 인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입이 정말 무거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진보 진영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이게 거론되기만 했다. 실제로 얘기는 안 듣는데 하고 언론에 나가면 이 사람들도 사실 자존심에 스크라치를 받는 맞아요. 그게 예. 진짜 하고 싶어도 네. 못하는 이게 정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기분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런 적 들어서 없다고 얘기하지. 근데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예. 언론을 통해서 이게 됐네 말한 데가 얘기 나오면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아 이거 사람 올려놓고 뭐 하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이 나는 순간까지 이거는 최소한 보안의 영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무자들 역시도 대통령을 더 이상 욕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진영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동을 하되 너무 한 곳에 얽매이거나 지금 이 총선 결과로 인해서 눈치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정에 대한 부분 손학규 지사의 얘기를 했는데 연정도 가능한 상대랑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요,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진짜로 민생을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연정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탄핵, 특검. 특검. 네. 이 사람들이 외치는 어떤 거에도 민생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민생이 없다고 비난하니까 25만 원 빨리 살포하세요. 이건 역시도 지금 당연히 민생을 위하는 것도 국가를 위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 연정이 되겠습니까? 협치 연정을 한다는 것은 권력을 분배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안 그래도 192석의 거대 야당에게 더 많은 권력, 행정부의 권력까지도 일부 나눠준다라고 하면 이거 나라꼴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위기일수록 조금 더 안정된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스탠스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뭐 그 국민일보 사설의 대기자의 한 사설 그 칼럼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컨틴전시 플랜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카드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 진영에서도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는 나온 결과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국민의힘 승리 아니면 민주당 승리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수준의 어떤 결과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1년 계획 또 3년 계획, 5년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고동진 그 당선인, 강남의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서 속도도 상당히 또 감 있게 해서 국민들에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메시지 관리가 안 됐다. 두 가지죠, 사실은.
지금 이 말이 새나간 건 메시지 관리가 안 된 거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것인데 리스크 관리의 범주는 확정하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인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 플랜, B 플랜, C 그렇죠. 플랜 정도는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참모들이 충분히 이거에 대한 대응책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또 어떤 걸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크게 승리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또 축하 메시지를 바로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요. 아마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가장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하고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마음이란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국정의 최종적인 어떤 그 최후의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 마치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 참 바쁘시잖아요. 그럼 옆에 계시는 참모분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그 각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어떤 대응의 수위와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좀 그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후달리지 않을 텐데 실제 지금 오늘 좀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NBS 여론조사인데요. 봤더니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퍼센테이지로 한 11% 정도 아마 그 정도 좀 하락해서 지금 30%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7% 정도 되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사실은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미래가 훨씬 더 앞섰죠.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2%로 동률이고 플러스 조국당이 13%.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치면은 45%로 거의 이게 지금 한 13% 정도의 지금 격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지난 총선에 나타난 어떤 그 여론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한 이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 원인을 명백히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향과 또 속도를 조절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아직까지는 우리 보수 지지자층 오늘 채팅에도 보고 있습니다만 많이 답답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 그냥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떨어졌어. 총선이 졌어. 그래서 나를 바꿔야겠어. 내가 소통해야지. 그리고 민주당과 열린 자세를 취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대려 지금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튼다라고 했었을 때 대려 굴종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야, 결국에는 저렇게 할 거면서 왜 총선 전에 안 했어라는 소리가 또 나올 거예요. 야, 어차피 지금 연정할 거면 총선 전에 하지. 자릿수, 의석수 하나라도 더 갖고 오게. 그리고 진보 진영 사람들 어차피 채용할 거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채용할 거면 그거 총선 전에 하지. 왜 다 지고 나서 소 읽고 외양간을 고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 그럼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았어요. 3년이 더 3년이 남았어요. 예, 예.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이 참 못했는데 나라 다 말아먹었어도 하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럼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창조경제. 거? 창조경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거? 자, 없죠. 이게 자, 문제야. 저는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총선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 전부터 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비토하고 네거티브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은 이 한 가지를 내밀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설령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도 내밀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거 창조경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김영삼 대통령 하면 문민정부. 네,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개혁. 예. 맞아요. 그럼 이게 뭔가 계속 다 맞습니다. 떠올라요. 모든 정권에서. 한마디로 깃발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2년 동안 이 한마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한마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맞습니다. 이 한마디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단어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 순간 국가의 정책 방향이 훨씬 더 객관화되고 구체화될 것이고 또 이 방향들이 선명해지면은 이게 곧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남은 3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라. 윤석열 정부 하면 무엇으로 기억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명확한 선명한 깃발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았고 또 그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마치 뭐 문민정부, 참여정부 뭐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은 윤석열은 무슨 정부인가 했을 때 그냥 윤석열 정부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무엇으로 기억될 수 있냐면요. 자칫하면 불통정부라고 기억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참모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으로 한 단어로 정립할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이 2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건 정말로 뼈아프게 반성해야 그렇죠. 되는 이거는 부분입니다. 선대위 네. 단계에서 이게 딱 키워드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장하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문재인이 보고 정책수석으로 정책실장으로 부르고 했던 그런 얘기. 설령 그것이 폭삭망하고 나라 빛을 천조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그걸 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우파 보수 예국 국민들만 화를 냈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냉정하게 분석하자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박수를 쳐줬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조차. 맞아요. 예. 이 단어의 힘입니다. 네. 단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당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로 우리들이 섣불리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계속 그 많은 인재들을 정말로 이 당에만 해도 지금 수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의견을 왜 구하십시오. 아이디어를 내면 예. 못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랑 키워드가 있었고 이번 그 문재인도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이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어긋나는 거지. 물고 나서 가지고 걸어가면서 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윤석열 정부 그 이외에 뭐인가? 만약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세우는 키워드가 뭔가 정말 우리가 얘기한 섹시하게 뭔가 한 게 딱 떠오르는 그런 걸 해서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그 남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키워드 한 마디 정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걸 보고 갑시다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지지율 대선 때에 받은 지지율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김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께서요,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보고도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건요. 지금 당장 힘들지만 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이 명확한 것을 내놓았었을 때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명확하구나를 알게 되면은 이 지지 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임기 끝날 때까지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보수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것들은 정말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로 빠르게 설정을 다시 해라.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한 주제가 너무 길어졌었는데 주제가 좀 사실 길어졌네요. 이번에 네. 그 공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크게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정책적 방향, 그렇죠. 또 하나는 소통 이 두 가지인데 민생.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그리고 지금 모닝글로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나친 친중 친북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또 한미 동맹 강화, 그걸 기반으로 한 한미일 동맹 강화, 이거를 통한 신냉전 극복 이런 큰 흐름. 이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한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민주당과 내지는 야당과의 어떤 협치하는 그런 모습. 또 지금 아까 또 글에도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뭐 퇴임하고 나서 이게 밀짚 모자 쓰고 아이들하고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설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국민들과 어떤 소통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 그 총리
새로 하시고 내각한 이후에는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아까 밑에 또 누구 쓰셨습니다만 지금이 이젠 바닥 아니냐. 물론 바닥 밑에 뭐 그 지하실이 있었다.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말도 하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탄핵을 당했을 때도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왔어도 30-40% 받았는 그런 우리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마침 우리 보수 중에 많은 분들도 어제 그 원로분들도 오셔가지고 많은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쓴소리, 바른 소리 다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하도록 또 우리가 지지해주면 어떨까 싶고요.